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날씨가 조금 쌀랑해서 겉옷 하나 더 입었습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을 이끌었던 시스템, 체계, 공동체의 구성원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왔던 시스템 체제, 시스템 사회가 아날로그를 벗어나서 디지털 사회로, 그리고 알고리즘 사회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시스템 체제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피드백 기능이 조금 부족했었죠.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알고리즘 체계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다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있었던 지점으로 다시 피드백을 해주는, 그래서 다시 수행해 나가는 형태, 그런 알고리즘 사회로 진화를 했고, 이미 우리는 그런 사회에 와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 기능은 뭐 지금 제가 유튜브 방송도 하지만 이 언론에서 많이 나거나 주목받는 내용을 했을 때는 알고리즘을 탄다고 하죠. 그래서 노출도가 좀 있어서 조회수가 또 올라가는 수도 있어요. 물론 컨텐츠의 질이 좋고 또 셀럽 전문가분들이 하시면 조회수가 당연히 많이 올라가죠. 구독과. 근데 저같이 무명이거나 비전문가는 이렇게 조회수가 사실 나오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런 알고리즘 체계가 유튜브에 80% 이상 차지하는 겁니다. 조회수,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이런 것들이 노출을 더 이렇게 많이 시켜주는 알고리즘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주가 연계 지수 관련한 펀드들, 그 주가 지수 연계 관련한 것들은 주가 지수와 연계됐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는 매도를 알립니다. 매도하라. 또 어떤 지점에서는 매수해라. 그래서 주식의 흐름에 따라서 알고리즘 기능이 작동해서 매도 매수를 표현을 합니다. 주가 연계가 돼서 그런 것들은 지금 한 80, 주식시장도 80%가 주가 연계된 지수는, 상품은 알고리즘을 80% 적용받고 있다고 이제 봐야 됩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1700년대 1차 영국 중심의 산업혁명이 지금 미국 중심의 AI 혁명이 그런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그 상황에 저희도 같이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AI 시대는 많은 것을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AI를 수행하는데 이런 반도체나 장치들이 많은 전력,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시스템 사회에서 알고리즘 사회로 변하고 있고, 미국 중심의 AI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저희 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좀 안 좋은
발표가 있었죠. OECD에서 저희 나라 잠재 성장률을 2.0%로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IMF는 1.7%, 한국은행도 1.7% 발표했는데요. OECD는 좀 후하게 준 거죠. 2.0%니까. 미국은 2.1%. 미국보다 성장을 저희가 잠재 성장률이 적은 거죠. 저희 나라가 1970년대, 80년대 초반에는 15% 이렇게 성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경제 규모가 조금씩 커지면서 2010년대에는 10%대, 이제 또 7%대 이렇게 내려오면서 작년에 1.4% 성장했죠. 일본이 1.9% 성장했는데 역대 최초로 일본보다 저성장을 한 해였습니다. 작년이. 올해는 2.6% 성장을 예측하지만 IMF에서 2.5% 내렸고 KDI도 그렇고, 근데 그거보다 더 낮을 것 같아요. 4, 4분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럼 잠재 성장률이 어떤 의미냐? 이 성장률을 따질 때는 생산 요소, 노동 자본, 그리고 어떤 설비, 그리고 자국이 갖고 있는 자산,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어떠한 생산력, 생산 능률을 올리느냐를 측정한 수치입니다. 근데 경제학은 항상 전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가를 배제한 상태에서, 물가 상승률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러한 생산 요소들이 어떠한 경제 성장률을 이끌 수 있느냐라는 것이 잠재 성장률입니다. 그러면 생산 요소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느냐? 제가 볼 땐 참 취약한 상황이죠. 첫째, 노동. 사람 아니에요. 인구가 지금 줄고 복합 출산율이 0.7. 이것도 무너질 것 같고, 청년 인구는 줄고,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는 계속 주는 겁니다. 노령 인구는 늘어나고, 청년이 부양할 노령 인구는 계속 늘어나니 복지국가로 가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국민연금이 개혁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노동면에서. 자본은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내 돈, 그게 자기 자본, 자본이라고 하는 거고요. 빌린 돈, 차입금, 부채, 그걸 타인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합쳐서 자본이라고 하죠. 근데 자본의 구성이, 우리나라 부채가 엄청 많잖아요.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 엄청납니다. 그리고 자본이 유출되잖아요. 외국으로. 지금 들어오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기업이 없이 우리는 외국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순유입이 없는 자본, 자본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요. 생산력이 과연 능률이 있느냐, 우리나라가. 그러면 생산력의 능률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100을 인풋했어요. 100을 투입을 했는데 80이라는 아웃풋이 나왔어요. 생산물이. 그럼 0.8이죠. 그러면 100을 넣어서 100이 나와야 되는데 0.8, 80%밖에 안 나왔으니까 비능률적인 거죠. 그러니까 투입한 거에 비해서 얼마만큼 산출물이 나왔느냐, 그게 능률입니다. 만약에 120이 나왔다, 그러면 능률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효율적이라는 건
내가 100을 목표로 했는데 70을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100을 목표했는데 70 달성했으면 그건 비효율적인 거죠. 근데 100을 목표로 했는데 150을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갖고 있는 상황에서 50%를 더 했으니까 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목표 달성의 정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현재 갖고 있는 노동과 자본, 주변의 어떤 생산 설비 투자의 상황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생산 능률은 높지 않다. 인구 감소하고 자본 상황 안 좋은 상황에서 능률적일 수가 없죠. 생산력이. 이러한 생산 요소가 전부 다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으로 돼 있어서 잠재 성장률이 그렇게 2.0% 나온 겁니다. 2.0%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물가를 얼마 정도 잡고 가요? 2.5%, 2%에서 3%대 잡고 가는 거고, 미국은 한 3% 정도 잡고 가는데, 그러면 물가를 2.5% 잡고 가는데 성장률이 2% 성장했다? 그러면은 0.5% 마이너스 성장이 되는 거죠. 2% 성장이라는 건 거의 뭐 제로 성장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가를 배제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성장 시대에 진입을 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이런 저성장의 늪에서 오래 있으면 경기 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위기를 대응을 정부 차원에서 해야 돼요. 민간도 열심히 하고 가게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전체 경제를 끌고 가는 것은 국가입니다. 국가가 큰 방향을 잘 잡고 시대에 맞게 예산 배분을 잘하고 인원 배치도 적절하게 잘해야 생산성이 올라가서 성장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인구가 주니까 100명이 해야 될 걸 50명이 하면 당연히 생산력이 떨어지는 거죠.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1,000원이 들을 걸 500원 갖고 하려니 그것도 자본 생산성이 떨어지죠. 해외로 유출이 자꾸 자본이 되니까. 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문제가 또 저변에 우리나라에 깔려 있어.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IMF를 벗어나면서 1999년도, 2000년도에 취임하시고 정부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IT 강국으로 가는데 토대를 닦으신 분이에요. 김대중 대통령님. 그것이 디지털 혁명을 우리나라가 이끌어서 유니콘 기업이 나오고 2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참담합니다. 인터넷 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게임 회사에 한 2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 NC 소프트하고 같이 경쟁할 때 초창기, 제가 게임 회사 벤처 1세대예요. 2000년도, 제가 1999년도.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뒷담화로 한번 말씀드리고, NC 소프트가 2021년에 100만 원을 갔었어요. 주가가. 지금 20만 원이에요. 5분의 1이 줄었어요. 80%가 감소한 겁니다. 주가가. 그만큼 IT 벤처 산업이 영향력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NC소프트의 주가가 100만 원이 20만 원이 된 거.
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면 서버라는 게 옛날에 있었죠. 그 서버를 일정한 공간에 이렇게 건물을 져서 갖다 놔요. 그걸 인터넷 센터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AI 시대는 이 반도체가 물하고 전기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센터가 구축이 되지 않으면 AI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력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인터넷 센터도 있어야 돼요. 그게 인프라입니다. AI 혁명을 이끌어가는 인프라예요.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일단 도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가 있어야 자동차가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회간접자본, SOC 산업. 그 많은 AI가 만들어내는 결과치, 또 수행하는 장치,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 이런 것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는 게 인터넷 센터인데, 그런 것들을 빅테크 기업, 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삼성전자, 애플, 이런 데를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죠. 그런 곳들이 AI를 주도하니까요. 물론 엔비디아가 이제 대표적인 성장주로는 가는 거고, 빅테크 기업은 이제 그런 곳이다야. 구글, 애플, 삼성전자. 그런데 AI 센터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면 많아야 되는데, 이게 미국이 제일 많아요. 5,300곳. 그 다음이 독일 한 530곳, 영국이 520곳, 중국이 한 470곳, 9위가 러시아예요. 270곳. 10위가 일본 219곳. 우리나라 몇 곳이냐? 153곳이에요. 10위 안에 못 들어가 있어. 우리나라가 IT 강국 1위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인터넷 센터 개수가 10위권 안에도 못 들어가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덴마크라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의 40% 정도 되는 그 유럽의 덴마크. 거기가 산유국이거든요. 그런데 덴마크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아리백 비율이 80%예요. 그 북유럽 쪽은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영국도 이 재생에너지가 발달했죠. 그래서 풍력, 태양광, 에너지, 아리백이 덴마크가 80%입니다. 8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데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석유를 생산하지 않고 그런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80%를 국가를 운영을 해요. 그러면 그 국가를 80%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활용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이 됐다는 거죠. 그 생태계가 조성이 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풍력에너지가 생산된 곳에서 쓸 수 있는 회사까지 송전선이 다 연결이 됐다는 거죠. 아니면 가까이 있거나 회사 가까이 있거나. 그게 생태에너지 아닙니까? 발전할 수 있는 용량은 많이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송전선이 없어서 그것을 전달하지 못하는 에너지 고속도로가 없다.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발전소도 못 돌아가, 원전도 못 돌아가. 의미가 없죠. 송전선이 없으면. 그런데 덴마크는 그런 에너지 고속도로, 이 송전선까지 다 아리백 시스템이 생태계가 다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데에서 뭐 3조, 5조 들여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다 해놨습니다. 그럼 왜 해놨을까? 그렇게 작은 나라에. 에너지 아리백 생태계가 조성이 된 거예요. 구글이나 아마존, 메타, MS 뭐 이런 데가 먼저 아리백을 하자고 주장을 했던 나라들이거든. 저 기업들이거든요. 이게 기업에서 먼저 제시한 거고 아리백이 제시한 그 프레임이거든요. 이제는 화석연료 쓰지 말고 친환경 에너지를 쓰자. 그런 것들이 기업들이 먼저 이렇게 제시를 했으니까 본인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찾은 거예요. 그게 덴마크가 된 거죠. 산유국인데도 불구하고 80%의 아리백이 갖춰지고 아리백 생태계까지 갖춰진 나라 덴마크.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그쪽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다 설치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는 2조 4천억, 3조 원 들여서 추가로 또 짓기로 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에너지 산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터넷 센터도 153개로 일본보다도 60개 이상 적고 10위권 안에도 못 들고 그나마 있는 인터넷 센터의 70%가 수도권에 다가 있습니다. 경기도 수도권에. 수도권은 또 어때요? 땅값도 비싸요. 그 센터를 구축하려면.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발전소가 다 어디 있어요? 원전은 남해안하고 동해안, 울진, 포항. 그리고 화력발전소가 동해안하고 다 호남 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발생한 에너지를, 전력을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는 인터넷 센터로 전해질 수 있는 송전선 구축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생태계가. 그러니 전력이 생산에 도움을 못 준다? 그러면 공장이 중단되는 거죠. 블랙아웃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강원도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전력이 없어갖고 가동을 못해요.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데 송전선이 없어서 갖다 주질 못해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원전을 만들어 놓고 원전을 돌릴 수 있는 전력이 없어서 원전이 쉬고 있는 것도 있어요. 왜 송전선 망을 구축을 안 하나 모르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에너지 고속도로 만들자고 제안하잖아요. 아니, 기본적인 도로를 안 만들고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이거는 지금 거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빨리 국가 차원에서 되짚어 봐야 된다. 정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됐으면 문제가 발생된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수정해서 하는 게 알고리즘 시대 아니에요. 사회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알고리즘 사회가 안 돼 있는 거야, 이거. 시스템 사회로 피드백 기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피드백 기능을 딱 막아버렸나. 지도자가. 엄청난 위기에 있다. 그리고 설상 온다고 해도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메타, MS 우리나라에 강원도나 호남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고 해도 전력을 공급을 못 하잖아요. 그럼 올 수가 없는 거야. 또 우리나라 기업이 이 지방에 그 전력을 생산하는 그 주변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려고 해도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또. 너무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그리고 땅값 비싼데 경기도에다 어떻게 줘요? 그 비용이. 원가가 올라가는데. 해외 기업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 참 문제죠. 그리고 더 하나 문제는 우리나라가 인터넷 속도가 제일 빠르다고 그랬죠. 1위. 뭐 인도하고 막 경쟁을 했었어요. 지금은 인터넷 속도가 1위가 UAE, 아랍에미레이트. 2위가 싱가포르. 우리나라 몇 등인가 아세요? 인터넷 속도가 빠르기가 세계 28위. 세계 1등의 초고속 인터넷이었던 2010년도까지 했던 나라가 지금 28위. 데이터 시설은 10위권 밖. 네덜란드가 8위인데 네덜란드보다도 못한. 인터넷 속도가 1위에서 28위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경기도 수도권은 지방의 2배 빠르고 지방은 경기도 수도권의 절반밖에 안 돼요. 인터넷 속도가. 지방이 100이라면 아니 수도권이 100이라면 지방은 50밖에 안 돼. 속도가. 저 이거 인터넷 동영상 올리는데도 너무 느린 거예요. 답답할 정도로.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그 김대중 대통령님이 정보화 시대를 열고 디지털 혁명을 잘해라 후손들 라고 한 이 토대를 밥상을 다 차려줬는데 우리 후대가 밥상 차려놨는데 밥도 못 먹는 이런 후대가 된 거 아니에요. 이 삼성전자까지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국제 사업이거든요. 에너지가 민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산업입니까? 쉽지 않아요. 한전이 하잖아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가 하는 거. 이 국책기관이 하는 거거든요. 국책 주도로. (10년) (15년을) 방치를 한 거예요. 전혀 세계 돌아가는 걸 못 보고 자만한 거지. 일본처럼. 이제는 IT 선진국이 아니라 IT 후진국입니다. 28위. AI도 삼성이 선발주자로 치고 나가지 못해서 AI 후진국입니다. 오죽하면 망해가는 인텔하고 동맹이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올 정도로 그런 치욕적인 상황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세계 1위라고 하는 삼성전자가 취업하고 싶은 1위 삼성전자가 추락을 해서 지금 3위인데 제가 볼 때 이제 10위권 밖으로 나갈 것 같아요. 이러한 생태계가 다 붕괴돼서 산업혁명에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은 선진국 문턱에서 다시 중진국 개발도상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번 정부 3년 정도 돼가는데요. 이 생태계를 보는 관점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을 하질 않아. 그거는 거시적으로 안 본다는 거. 임기응변적, 이벤트식 국정, 인기 위주의 외교. 이런 것들은 실용성이 없는 거예요.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분열시키고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죠. 의료 붕괴, R&D 감소해서 과학계 붕괴, IT 생태계 전혀 안 돼 있는 인터넷 센터, 송전망, 에너지 산업 전혀 계획 없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인구 580만인 덴마크 같아. 대기업을 IT 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설비 투자를 뺏긴다. 이제 자존심도 없어진 거지, 완전히. 패닉 상태 온 것 같아. 기업도 그렇고. 이 내수 시장이 침체돼서 자영업자는 이미 완전히 오래전에 패닉이 됐고, 이제 유일하게 패닉이 없는 곳 있죠. 패닉이 없는 곳 있죠. 용산 하고 행정부, 그리고 검찰, 사법부. 거긴 패닉 없잖아요. 거기는 그 달나라에서 이렇게 사니까 전혀 패닉이 올 이유가 없어. 거기는 제가 볼 때 생태계가 뭔가도 모르니까. 나만 살면 되는 거니까.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잠 안 자가면서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줄이고 그렇게 하면서 쌓아 올린 국부가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제가 하루에 2조 원씩 날아간다고 하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한 5조 원씩 날아갈 것 같아요, 하루에. 이거 다시 따라가려면요 1, 2년이 뭐야. 1, 20년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이제. 후발주자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가기. 그리고 2위도 이제는 먹고 살기 힘든 시장 아니에요. 자영업도 그래요. 1위만 먹고 살아. 큰 수익을 내고. 2위는 조금 먹고 살아. 3위는 그냥 번전. 4위부터는 마이너스야. 그런 시장인데 10위권 안에도 못 들고 28위고, 이거는 뭐 이제 AI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위치에 있을까 예측 가능하죠. 자꾸 제가 우리나라 이게 비난하고 비평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렇다고 있는 거를 사실대로 또 말씀드려야 되고, 그것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 애국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거는 도움이 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저는 유명인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셀럽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같이 이렇게 작은 가게를 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전체적인 그 큰 세계사의 흐름이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가지? 라고 하는 물음표를 찍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국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 기업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라. 그리고 강요들, 국무총리는 있는 사실을 보고를 하고 충원을 해라. 설사 그 자리가 잘려도. 그러면 그건 명예인 거야. 그거는 옳은 소리하고 잘리면 나중에 더 큰 일을 맡겨요. 국민들이.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소리 해서
국가에서 세무조사 나와서 힘들면 국민들이 그 회사 물건 사줘요. 부적당한 세무조사라고 판단하면. 우리는 그런 국민 아닙니까?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 아니에요? 불의가 있을 때 우리는 일본 거 불매운동 하잖아요. 그렇게 해왔고 근무기에서 IMF도 탈출했잖아요. 그러한 정신이 필요하다. 이제 헝그리 정신. 자영업자 다 헝그리예요. 기업들도 다 헝그리야. 일본이 부채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일본 기업 부채로 살아요. 일본은 한계 기업이라는 말보다 좀비 기업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죽으면 다시 부채 줘서 살려놓고 죽으면 살려놓고 그게 좀비 기업이라고 그래요. 좀비 기업이 엄청 많아요. 일본은.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지금 된 겁니다. 이제 부채를 안 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자영업자 기업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부채가 레버리지 지렛대 역할을 해요. 그것도 내 자본의 100%에서 한 150%까지는 지렛대 작용을 하지만 150%가 넘으면 너무 많은 빚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갚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100이 넘으면. 그러니까 100이 넘었을 때 부채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지렛대, 적당한 부채는 국가의 원동력이고 부채 없이는 세계가 성장할 수도 없고 기업이나 정부, 가게 다 성장 못해요. 다 부채를 갖고 지렛대로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적당한 부채여야 된다는 거지. 근데 너무 많은 부채자가 많은 거죠. 미국은 GDP의 10%, 일본은 25%, 우리나라는 이제 7%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이게 10% 넘어가 문제가 되는 거야. 버는 거에 10%를 이자내면 그게 견뎌내겠어요? 어렵잖아요. 근데 세계 경제가 너무 많은 화폐를 발행해서 다 빚으로 안고 있는 거예요. 부실이라는 게 빚이거든. 중국도 그랬잖아요. 부동산 부실. 지렛대가 지렛대 역할을 했는데 올려주는 가볍게 이게 너무 많으니까 지렛대가 그냥 부러진 거야. 그냥 못 올리는 거지. 그냥 주저앉아 있는 상태. 부채가 좋은 역할을 하는 범위를 넘어선 상태다. 모든 나라가.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슬기롭게. 이것도 국가가 금융으로 풀 거냐 재정으로 풀 거냐 여러 가지 방안을 제가 고심하라고 동영상 올리면서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IT 강국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1위에서 인터넷 센터 10위권 안에 못 들어오는 한국, 인터넷 속도 세계 28위 1위에서 28위가 된 한국. 한국의 현실입니다. 빠른 조치를 우리는 강구해야 됩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래서 소형 원자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기업 옆에다가 소형 원자로를 지면 데이터 센터를 바로 옆에다 질 수 있거든요. 그 규모에 맞춰서.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주택이나 산업용 난방으로 쓰고 그렇게 쓰는 기업한테는 세금 면제해주고 덴마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그 수영장물도 데피고 또 기업들이 온열을 해야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그 용수 따뜻한 물을 보내서 따뜻하게 유지를 또 해주고 이 폐열을 활용을 한단 말이죠. 그런 생태계까지 다 돼 있는 곳이 덴마크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빅테크 기업 덴마크. 우리나라는 그런 데 있습니까?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구축하면 뭐 혜택 있어요. 몇 가지 있어요. 있긴. 근데 그거는 전 실효성이 없는 지원책이야. 정말 실효성이 있는 지원책으로 빨리
데이터 센터, 에너지 센터, 에너지 구축망을 갖춰야 된다. 결국은 데이터 센터와 발전소는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클러스터예요. 작은 입자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 그게 생태계 아니에요? 커피 파는 데 있으면 설탕 파는 데 있고, 프림 파는 데 있고, 수저 파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젖으려면. 또 접시도 파는 데 있고. 그렇게 클러스터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게 생태계인 겁니다. 그런 클러스터, 생태계, 이런 게 하나도 조성이 안 돼 있고, 계획 자체도 없는 나라. 김대중 대통령님이 지하에서 통곡하고 하늘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실 것 같아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화이팅 오늘 외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